안녕하세요. 한양대 아티지역 연구센터 지역인문학센터의 신지은입니다. 저희 연구소 유튜브 채널 유라시아를 향한 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시리즈의 주제는 슬라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슬라브 국가들을 옆에 계신 김주현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서막을 포함한 5막극 슬라브 막이 열리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라브 막이 오른다의 저자 김주현입니다. 슬라브 문화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전쟁과 내전, 혁명과 같은 많은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덕분에 피와 눈물의 역사로 점철된 지역인데요.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서막과 5장에 걸쳐서 이 오랜 세월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슬라브 민족이 만들어낸 슬프고도 아름다운 예술과 문화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나누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막인 이번 장에서는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습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라브는 거대한 민족 개념이지만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광활한 지역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 다양한 얼굴과 특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끼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등은 가톨릭이 우세하고 보스니아와 코소보에는 무슬림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 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자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동유럽과 슬라브를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 진영을 나누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슬라브족은 게르만족, 라틴족과 함께 유럽을 이루는 주요 민족 중 하나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될 만큼 거대한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이지만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 국가 대부분이 냉전 시기 소련과 유고 연방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교류가 적었던 데다가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서유럽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사이좋게 살다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더 나은 땅을 찾아 헤매던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러시아의 기원이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생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더 추운 북쪽을 제외한 동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를 슬라브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슬라브족의 이동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국가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해 키예프 근처에 정착한 동슬라브족은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서로 공유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끼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토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슬라브 문화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런 러시아 바로 옆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이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러시아 역사의 흐름에 늘 동참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와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카자크인의 정신적인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러시아 정부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고, 이로 인해 스탈린 시대의 대기근과 같은 끔찍한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동슬라브의 종주국이자 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아 도저히 몇 개만 추릴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고, 또 거대한 러시아가 들어와 버리면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굳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슬라브 나라들을 다룬 이야기에서 러시아 혹은 소련의 영향과 존재감은 매우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며 크고 작은 역사의 흐름을 함께 해온 동슬라브 파트에서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 러시아의 흔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에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이고 끼릴 문자가 아닌 로마 알파벳을 쓴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독일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에 마을을 이루면서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의 지리적인 조건이 더해져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인종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족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에 사는 남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슬라브 6개 국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양한 국적의 슬라브인들이 하나의 국민으로 뭉쳐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는데요. 이후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략과 내전, 종교 갈등 등 끝없는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남슬라브 민족은 뜨거운 열정과 낙천성,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흥으로 자신들의 삶을 술과 노래, 이야기로 채워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3막과 5막에서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찰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하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의 민속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세르비아 같은 곳에서는 카페 슬라비아나 호텔 슬라비아, 슬라비아 광장 등 슬라브의 이름을 넣은 상점이나 거리, 광장의 이름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찾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 등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슬라브 국가 대부분은 외세의 침입과 침략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서슬라브 지역에 속하는 체코와 폴란드는 몇 세기에 걸쳐 타민족에게 지배당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슬라브 민족의 뿌리를 기억하려는 의지, 그리고 슬라브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 축제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반세기가 넘는 동안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적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각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음악에서는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민족주의 음악가들이 선도한 이른바 국민악파 음악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춤곡, 전설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에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얻은 무하는 부와 명예 모두를 누렸지만 언제나 조국 체코에 대한 그리움과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슬라브 민족을 주제로 한 대작을 꿈꾸었고 여기에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쏟아부었습니다.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개별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만 그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거대한 슬라브 세계의 뿌리와 정신 그리고 전설이 하나로 완성되는 강렬한 체험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서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무하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서막은 이렇게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개괄적인 특징에 대해 얘기해 드렸는데요. 다음 1막에서는 동슬라브의 역사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